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뉴스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을 맞은 4.7 재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빗속에서도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오세훈 후보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손님들이 몰리는 골목시장을 찾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9억 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 제한에 이어 부동산 민심 달래기 공약을 또 발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짓는 공공아파트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선 오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허가하겠다고 하면 서울이 다시 투기판이 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유치원 무상급식 하겠다, 이 약속을 시민 여러분께 드렸어요. 고등학생 무상급식 못 주겠다 하면서 시장직 팽개친 양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등산로와 공원 등에서 주말 나들이 객을 공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 가격 오르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오후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선 청년 취업 사관학교 설립, 월세 지원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흘 연속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는 안 대표를 따로 만나 합의 사항인 서울시 공동경영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부인과 처가가 36억여 원을 보상받은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지금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몇 년 전 오 후보의 처가가 이 땅을 측량했고, 그 현장에 오 후보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6월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내곡동 땅을 측량했고, 그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땅의 위치를 지금도 모른다며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부인했던 오 후보의 주장이 정면으로 뒤집혔다며 공세의 고삐를 주려는 겁니다. 특히 측량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개발 용역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오 후보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측량에 관여한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알고 땅 개발에 직접 개입해서 국토부와 협의까지 진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확인해보니 당시 측량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현장엔 오 후보가 아니라 처가 양아버지와 처남이 있었다고 선대위는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온 가족이 측량한 걸 오 후보만 또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공세를 이어가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쓰레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다음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자 수가 36일 만에 5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한 교회에선 27명이 집단으로 감염되는데요. 비교적 안정됐던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다시 전국적인 재확산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증평군 한 교회 건물의 카페. 지난 25일 이 카페를 운영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일가족 4명으로 감염이 퍼졌습니다. 이어 첫 확진 불과 사흘 만에 교회 신도와 가족 등 모두 2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배를 마친 교회 신도들이 이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모임을 가졌다가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고는 있는데 방 수칙은 다 지키시고 하셨는데 이제 아마 사적인 모임에서 교회 밖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5명. 5일째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6일 만에 다시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60%를 넘지만 비수도권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 증평교회, 강원도 동해음식점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5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데다 재보궐선거나 부활절 등 대형 행사들도 예고돼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9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중 57명이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백신 접종 2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거나 혹은 백신을 맞고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며 면역이 빨리 형성되도록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인천에선 한 방문 판매업체 회원 42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강화도에 있는 폐교에서 무단으로 집단 합숙 생활을 해왔는데요. 일부는 방역당국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고도 합숙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한 폐교입니다. 출입 통제선 뒤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선 방문 판매업체 회원 50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열어다니죠. 폐교에 가 있잖아요. 공구차 있죠, 저기. 그 차가 3대가 와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다 내려가지고 안 해요. 여기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명. 또 인근 상가 건물에서 별도로 생활해온 회원 6명도 감염돼 확진자는 42명에 달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폐교 시설에서만 다수의 인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회원 1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폐교 앞에는 무단 출입과 사용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이 폐교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회원들이 합숙 생활을 한 폐교 앞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담장에 철조망까지 둘러쳐 놓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건강식품을 팔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폐교 안에선 종교 활동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을 먹으면은 만명 통치라는 뭘 섞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 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먹어요, 항상요. 집단 생활하고 철저해요.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초기 확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화군은 이 방문업체 회원들이 다른 합숙시설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어머니와 외출했다가 실종됐던 20대 발달 장애인이 90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구미에서는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아파트까지 뒤덮을 정도입니다. 창 밖으로 불길이 막 번져 나오기 시작하니
비가 와도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구름이 계속 차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공장 건물 한 동과 안에 있던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암초에 걸린 선박, 해경 구조대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보령시 추도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 한 척이 좌초됐습니다. 배 안에는 50대 선장 1명만 타고 있었고 조업을 하다 닷줄이 끊겨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냉각줄이 끊기면서 이제 암토 지역으로 이제 밀린 거네요. 지금 잘 안 묶어놨을 수도 있고 장력이 너무 팽팽해서. 해경은 선장을 먼저 구조한 뒤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3시간 뒤쯤 어선을 인근 대천항으로 옮겼습니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둘레길에서 어머니와 산책을 하다 실종됐던 발달장애인 21살 장준호 씨. 실종 90일 만인 오늘 아침 7시쯤 일산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입었던 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식기세척기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면 제품을 만든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화재가 났다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방 천장과 식기들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특히 식기세척기는 안팎이 모두 그을리고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 한 식당 주방에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은 휴업 중이었고 식기세척기는 전원만 연결됐을 뿐 열흘 넘게 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벌어진 소송. 제조업체는 제품 내구 연한이 지났고 사용자가 전원을 안 뽑아둔 잘못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났거나 전원을 꽂아뒀다고 불이 날 거라 예측하는 건 무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 결함을 입증할 책임도 제조업체에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을 도저히 밝혀낼 수 없다며 제품을 정상적으로 쓴 이상 사고는 제조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조사가 그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서 내구 수명이 경과하였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며 제조업체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또 다른 가정집의 식기세척기 화재에선 80%의 책임을,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에선 70%의 책임을 제조업체에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업체 책임이라는 게 최근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면화를 쓰지 않겠다는 해외 유명 의류업체들에 대해 중국의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공연히 불매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무기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H&M 매장 간판 글자가 떼지고 업장은 문이 닫혔습니다. 아예 매장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 천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는 동영상이 확산된 데 이어서 한 방송사 아나운서는 나이키 티셔츠를 가위로 찢어버리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출신 중국 최고 인기 배우 디디 러빠는 아디다스와 켈빈 클라인, 뉴발란스 등의 광고 모델들도 계약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매운동은 중화권 전반으로 확대돼 타이완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가수까지 50명이 넘는 연예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애국 경쟁 바람은 패션쇼 장에서도 나왔습니다. 会有怎样的这个想法呢？我觉得200年的美女不如我手里的这个新疆棉花好看。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도 애플 등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있었지만 당시 중국 당국은 그런 정서를 자제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뒷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可能现在中国老百姓也不允许一些外国人一边吃着中国的饭，一边夹着中国的碗。 위구르족 100만여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 훈련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의료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가하는 타격은 지난주 미중회담에서 밝힌 대로 더 이상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의 확인입니다. 미국은 불매 운동이 인권에 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r view, should oppose China's weaponizing of private companies' dependence on its markets to stifle free expression and inhibit ethical business practices. 첫 격돌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미중 양국의 대결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민간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이번 중국의 불매 운동이 낯설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이번엔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힘을 과시했는데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계속했고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오늘 하루도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트럭 2대가 갑자기 멈추고 짐칸에 있던 군인들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향해 총을 쏩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청년 3명 중 1명은 총에 맞아 즉사했고 나머지 2명은 겨우 달아났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나는 긴박한 순간에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남성을 시민들이 함께 도와 이송합니다. 오늘도 군경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하루에만 최소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4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군경의 폭력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자도 2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을 학살한 군부는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힘을 과시하며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국영방송은 시위대를 향해 머리에 총을 맞을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군부가 3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놓고는 미얀마군의 날을 맞아 축하하고 있다며 오늘은 군부 수치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연봉은 약 31억 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49억 원이었습니다. 항공과 호텔업계 모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직원들의 연봉이 대폭 깎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원태 회장은 40% 넘게, 이부진 사장은 50% 넘게 연봉이 올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 연봉이 깎여도 재벌 총수들의 연봉은 대폭 오르는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 승객이 4분의 1로 쪼그라들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38%나 줄어든 7조 4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순환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15% 이상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원태 회장의 연봉은 오히려 40%가 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양쪽에서 총 30억 원대의 연봉을 받아갔습니다. 대우가 사장급에서 회장급으로 격상돼 연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는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무진급을 감수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것이 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만 조 회장의 연봉에 대한 뉴스는 직원들의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광객이 끊기며 큰 타격을 입은 호텔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신라는 지난해 매출이 44% 이상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의 연봉도 15% 깎였습니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의 연봉은 48억 9천만 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 3년 실적이 반영된 성과급이 지난해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총수 일가의 유난히 높은 연봉은 다른 일반 경영진들과 비교해보면 특혜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10대 재벌을 기준으로 가족 경영인, 즉 총수 일가가 전문 경영인보다 4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묻지마식 연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임원 보수 결정 과정에 사회이사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들을 감시 감독하는 게 사회이사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해 대기업 사회이사들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은 99.5%가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안건 200건당 한 번 정도만 던졌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오늘 아침 등교길에 경찰 버스가 출동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등교길에는 왜 나오신 건지. 전담 경찰관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학교 들어오고. 인사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상이나 오늘 옷 입은 사람. 이 학생이 왜 이럴까? 아니 왜? 아니 그래 괜찮아. 템하고 이야기해봐. 어떤 거라도 떨어질 테니까. 울지 마라. 이쁜 얼굴 다 베리겠다. 무섭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 어떤 무서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자신한다. 저 학생한테 지금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위기 학생이 되는 거죠. 잘생겼죠, 접니다. 실물보다 너무 잘 나온 건 아니에요? 뽀샵을 폼 나야. 멋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주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학생 지도실로 갑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계신데. 제일 가기 싫은데.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올라왔는지 이제 오늘 3일 때 됐는데 학생부에 온다 하는 것은 좀 신경 쓰인다. 이번에 미국에 괜찮나? 네. 선배하고는 하이는 잘 돼? 네. 내한테 와갖고 막 죽을 것 같은 생각하네. 무슨 일 있고 고민 있으면 자주 연락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인사 아니면은 한번 전화하면 그 다음날에 뭐 바로 밥 먹으러 나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또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학교 생활 어떠냐.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원래 제가 말을 좀 잘해요. 그래? 그래서 말로만 불려요. 그래요? 헐? 이 조만간에 빨리 만나야 되겠고요. 쌤이 니를 안단다. 안 그래도 조만간에 부르려고 했단다. 사퇴 결정은 선생님 만나보고 하자. 알았지? 애들은 좀 두려운 학생들 괴롭히지 않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퇴근도 안 하고 거리로 나오셨거든요. 형부 이리 와봐라. 제가 다 그래서 매일 그 얼굴이거든요. 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반갑고 이 시간까지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보러 왔습니다. 얼굴. 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쌤이. 뭔지 알겠지? 네.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위험했던 순간이라든가 됐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이름 알아? 김진호. 그래. 만났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때 그 학교 폭력반에서 강의 오셔가지고 합격하고 있어요. 그 경찰관이 있다라는 걸 알면 네네. 좀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우선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 같은 게 좀 없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연락해야 되겠다라는. 담당하시는 학교가 총 몇 개라고요? 15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20개, 30개까지 담당하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많은 학교를 담당한다면은 좀 소홀해지겠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경찰서 아닌데요. 이 안에 공부방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고를 치면 그냥 학교는 나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잡아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조금 가르쳐 주시고 사람답게 살자고. 16살 때부터 알게 됐으니까 한 6년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재판장까지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주셨어요. 저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다시 이런 사고를 치면 안 되겠다.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내가 네 사랑하는 것도 알지? 그래, 저도 너무 사랑해.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없어지느냐? 나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해야 학교 폭력을 멈추는데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어떻게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계속 던지죠. 끊임없이 일탈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미안하거든요. 아,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그를 만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학교 밖 청소년은 100여 명.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은 38명에 이릅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입니다. 누구 한 사람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이게 있다면 일탈이 멈추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맞던 경찰은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선생님이 되고 부모가 됐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참 다양합니다. 뭐 아빠, 아버지, 스승님, 쌤. 어느 순간 전화가 옵니다. 저 이번에 대학교 갔어요. 저 어디 취직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앵커로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중증 장애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뼈가 보일 정도로 욕창이 생기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를 절단했는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교도소가 해준 건 동료 재소자한테 소독약을 발라주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던 69살 정천수 씨. 수감 전에 이미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월 면회를 하던 보호자는 휠체어에 앉은 정 씨에게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면회하는 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전혀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 감고 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위독한 상태. 정 씨의 몸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욕창이 있었고 피부가 괴사돼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왼쪽 다리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교도소 안에서는요 뭐 치우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완전 방치예요 방치.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일부 병원에 안 데려가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온몸에 폐혈증이 왔고 왼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암 환자들이 다 죽어가도 집행정지 안 해주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해요. 인권위 확인 결과 교도소 측의 처치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소독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동료 재소자가 정 씨에게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도관이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정 씨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교도소 측이 몰랐다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욕창이 생길 정도인 정 씨의 간병을
의료인이 아닌 다른 재소자에게 맡긴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폐혈증 쇼크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서 교도소 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교도소 간병 실태를 점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혜련입니다. 영화 동주 박열을 통해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뤘던 이준익 감독이 영화 자산어보로 돌아왔습니다. 자산어보는 실학자 정약전의 이야기인데요. 배우 설경구 씨가 정약전을, 변유한 씨가 어부 창대를 연기했습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준익 감독은 역사적 사실에 어떤 상상력을 불어넣었을까요? 전동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00년 전 흑산도로 유배된 실학자 정약전과 어부 창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자산어부. 두 사람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근대적 의미의 물고기 분류 서적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가장 고민한 인물은 어부 창대였습니다. 창대라는 인물은 자산어부에 이름이 나오고 약 한 9번 정도 창대가 언급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창대가 너무나도 짧게 언급된 탓에 인물을 살리기 위해선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 영화 왕의 남자, 사도 등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상상력을 입혀서 다시 탄생시켜온 이준익 감독은 신분 사회라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부 창대를 형상화시켰습니다. 그 시대와 상관없는 허구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실존 인물이 갖고 있는 가치조차 훼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자인 창대가 과거를 보려면 당시 신분제의 고증에 맞게 양반의 양자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관객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력과 고증이 부딪힐 때 고증이 맞냐 안 맞냐보다 진실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깊이와 무게감을 동시에 갖춘 흑백의 영상미는 영화 동주에 이어 자산어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백은 지나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지만 온통 칼라인 시대에서는 흑백이 오히려 더 새롭고 세련되고 특별함으로 저는 느껴져요. 사실에 기반한 상상력과 흑백 영상의 조화. 사극을 더욱 풍부하게 해온 이준익 감독의 도전에 관객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첫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첫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은행의 책임과 감독 강화가 핵심 골자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늘고 녹취 등 의무 사항이 추가되면서 은행 업무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봤는데요. 첫 시작은 3장의 신청서 작성. 성함하고 사인 주시고요. 예전엔 신청서 1장 작성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2장의 서류를 더 제출해야 했습니다. 고객에게 따로 전달했던 약관도 이제는 주요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며 확인합니다. 설명 먼저 드릴게요. 해지권이라고 해서 금속법에 관한 거거든요. 효과 계속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수십 장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적금 통장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총 30분. 5분이면 들었던 적금 가입 시간이 약 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펀드의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30분 하셔도 나가요. 고위험 상품권은 녹취 들어가는 성분 20분 걸릴 수 있거든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나 휴대전화를 통한 가입은 상품 설명 의무화 기능이 빠져 있어 일시 중단된 상태. 안 그래도 은행들이 운영난을 이유로 창구 인력을 대폭 줄여 긴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고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불편하지. 병원도 가야 되고 시간이 바쁘잖아요. 하지만 꼼꼼한 체크를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혹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제 생겨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얘기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하고 있는 것도 나도 아니다 하고 내가 거절하고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낫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혼선을 줄일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5개 이사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30일에 열 것을 요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딴 비판에 북한은 반발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위권에 속한다며 유엔 결의 위반을 언급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도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고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 강한 남풍이 수증기를 가득 불어넣으면서 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가장 많고 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이들 지역의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칠 전망인데요. 오후에는 날이 점차 개겠고 남부 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밤에는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에 약하게 비를 뿌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9도, 대전과 광주 1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1도 등으로 경상도 지방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서울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